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론경남 진행의 송지원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쟁의 행위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현실화한 법이다라고 평가하는 반면에 재계는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경남에서 이 노란봉투법 통과의 의미와 과제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중소기업협업진흥협회 이년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경대 법학과 정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하나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법력권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자 이를 종결한 뒤 표결 처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고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이런 입법이 경제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혜경 의원님, 이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노란봉투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어떤 유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으로 법원이 손배가압류를 47억을 판결했거든요. 그것을 본 셋째를 낳을 임산부가 셋째를 낳기 전에 그걸 보고 어떻게 해고 노동자에게 47억이라는 손해배상을 우리나라 한국의 법원이 판결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참담함에 우리 아이가 다시 태어날 나라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자신이 먼저 47,000원을 노란 봉투에 넣어가지고 언론사에다가 기고를 해요. 그래서 언론에다가 이야기해서 함께 노동자들을 이런 피해 노동자들을 같이 구하자라고 하면서 호소를 했거든요. 그것이 울림이 있어서 실제로 이효리 같은 연예인들도 같이 호응을 하고 해서 전 국민적인 공감대와 울림대가 있었던 게 노란봉투법이라고 명칭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노란봉투법을 70년 묵은 노동기본권의 회복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노동계 현실을 짚어봤을 때 이 법이 꼭 필요했던 이유 뭐였습니까? 70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노동 3권이 온전하게 한국 사회에서 지금은 실현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을 하면 예전에 군부 독재 시절에는 막 잡혀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죽기도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노동조합 하는 것이 불온시되는 사회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래서 온전하게 노동 3권을 실현할 수 없는 나라였고 거기에 또 이제 IMF 이후에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됐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제 하청 노동자, 간접 고용 노동자, 특수 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해서 너무 많은 직종이 생겼는데 실제로 법이 이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이 노동자들이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을 결성을 하려면 일단 노동자성을 판정을 받고 노동조합까지 만드는 데까지 20년이 걸리게 됐어요.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이 노조법 2, 3조로 사실 이제 조금 진짜 사용자랑 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열렸기 때문에 엄청 이제 정부와 정치가 하답한 법이고 70년 이 역사적 가정성에 이제 노동 3권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 이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이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먼저 노동조합법 제2조에 나오는 이제 사용자 개념의 정의를 좀 더 넓혔다라는 조항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기존의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의 의미를 단순하게 내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그러니까 근로자만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듯한 이제 워딩으로 문구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를 조금 넓게 규정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가 법적으로 그 다음에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법적으로 근로계약상의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그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원청이 이제 사용자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노동조합법 2조에 써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에 관한 개념 정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조금 뭐 설명을 드려도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요거를 가지고 이제 파업을 하는 대상이 돼 있었는데 이제 결정에 관한 불일치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요게 어디까지를 결정을 임금 볼 액수를 뭐 얼마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지 사실 이런 것만 논쟁이 되어 왔어. 그리고 그런 것만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가 됐었고 또 대법원이 이제 그런 이제 의미로 취지로 판결을 해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경영상 이유한 해고나 구조조정 사실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하는 파업도 많이 일어났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 이 조항에 막혀서 불법화되고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해서도 이제 교섭을 할 수 있고 뭐 때로는 파업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수정이 됐고요. 예. 그 노동조합의 개념에 대해서 그 조항도 수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노동조합법에 노동조합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써 있었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네.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사실 그 조항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많은 많았었죠. 논란이 많았습니다. 전교조 논란도 네, 있었고. 전교조 논란도 바로 네. 그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이제 굳이 이제 삭제를 했고요. 나머지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실은 2023년 연말경에 대법원이 손해배상 노조원 불법적인 파업을 했을 때 노동조합과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제 그 판결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해서 그거를 법에 새롭게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조항들을 아까 이제 의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나중에 그 기업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뭐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제 뭐 배임죄 책임을 안 묻는다든지 아니면 사용자의 명백한 뭐 불법행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파업을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못 지우도록 하는 뭐 이런 조항들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특히 우리 지역이 이 노란봉투법의 역사와 함께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산중공업 배달로 열사 처음 시작이 거기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중공업에서 두산중공업 넘어가는 과정에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그 구조조정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단체 협약을 이행하라고 노동자들이 투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배달로 열사 두산중공업 노동자들에게 65억의 손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배달로 열사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때로부터 손배 가압류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쌍용자동차 투쟁에 의해서 사실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자되면서 이제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대, 20대에 법안이 쭉 발의가 되죠. 근데 한 번도 논의가 안 됐어요. 논의조차 없었어요? 네, 논의조차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21대에 와서 하나오션 하청 노동자들 투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그 하청 노동자가 감옥에 스스로 갇혀 있던 그 사진 한 장이 또 국민들께 엄청난 울림을 줬죠. 그러면서 근데 그 투쟁을 하고 난 뒤에 손배 가압류를 또 470억을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논의가 다시 2, 3조가 같이 논의가 됐죠. 손배 가압류도 있었지만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논란이 됐고 해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법안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그게 21대거든요. 그리고 22대에 와서
첫 노동자들의 민생 법안으로 이제 국회에 발의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거부권으로 이제 두 번 이제 막혔고 내란이 이제 저지되고 난 뒤에 새 정부가 탄생하고 난 뒤에 이제 논란 끝에 네. 이제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었고 네네. 거기에 맞서서 생중계 토론까지 이어갔잖아요. 아, 예.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께서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모든 국민들을 대변해서 함께 책임져야 될 그 역할과 사명을 다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퇴장하기도 하시고 필리버스터를 하셨는데 너무나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필리버스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생방송 유튜브를 해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저도 같이 했죠. 네. 네. 10년간 논의와 무산 그리고 사회적 진통, 대통령 거부권 행사 얘기해 주셨는데 참 복잡한 정치 절차를 거듭한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통과 과정 내내 노동 3권 보장과 기업 옥죄기 경제 악법이다 이런 논리가 계속 부딪혔어요. 회장님께서는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노란봉투법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생존 과제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좀 알기 쉽도록 보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범위가 원청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간접 고용, 특고 또한 교섭과 임금 노동 조건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원청과 하청의 관계는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해서 중소기업으로서는 현재 과연 노조가 설립되어서 현재 교섭을 제의를 왔을 때 과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여력이 있느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현재 그 두 번째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현재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다면은 현재 개인별 사안에 따라서 개인별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요. 현재 파업이 장기화되었을 때 기업은 속수무책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으로서는 원청과의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고 또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도로 돼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현재 중소기업의 부담은 차치하고 현재 법 해석의 불명확성,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언을 얻고 상의를 하고 또한 이 부분을 좀 의뢰를 하고 싶어도 너무나 부담이 큽니다. 전문가를 또 전문가 인력을 보유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형 로펌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런 비용 손실과 이런 불확실한 부분들이 사실상 두렵게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근데 경남에는 노동자의 도시이기도 하고 산업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경남에 있는 산업체나 기업체들에게도 악영향이 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작년에 50주년이 되었죠. 창원 국가산단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항공, 방산, 원전, 조선, 자동차까지요. 그런데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현재 각자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현재 분야별 아웃소싱을 소사장별로 운영합니다. 과연 이 라인별로 아웃소싱 소사장제들이 과연 이제 교섭을 하자고 제의 왔을 때 과연 피할 수가 있겠는가? 부당 노동 행위 그 제소를 해도 이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년 3월 10일부터는 이 응해 줘야 되고 그보다도 사내보다 사외 협력회사들도 걱정입니다. 사회 협력회사가 자체적인 경영의 어려움으로 원청에 교섭을 제안을 했을 때 그걸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다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좀 TP에서 좀 다각적으로 준비를 좀 잘해야 되겠다 타스크포스팀에서 했습니다. 예, 이 우려점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볼게요. 저 의원님, 이제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산업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복원이 되는 것이다라고 오히려? 생각.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 하나오션으로 쳐보겠습니다. 지금 조선소가 화랑일 때 이제 하청에 있는 노동자들이 숙련곡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불황이 있었었거든요. 이게 불황이어서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이 이제 낮아지니까 다 떠났거든요. 그래서 하청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다시 화랑의 시기가 왔지요. 왔는데 임금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 숙련공들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외국인 노동자가 훨씬 많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산재 사고가 훨씬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전 이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하나오션이라고 하는 원청이 사실은 이제 그 하청에 있는 회사들에게 불공정 거래를 많이 해요. 단가 후려치기라든지 이런 다단계 하도급에서의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하청에 있는 사업주들도 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청에 있는 노동자들이 진짜 사용자는 하나오션이니까 하나오션에다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산재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하나오션에서도. 그러면 이 산재 사고를 나지 않게 안전시설을 만드는 주체는 누구냐. 그것은 하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주가. 원청이잖아요. 그럼 하나오션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현실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원청이라고 하는 재벌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를 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너무 재벌 기업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이 모든 인력들에 대해서 외주화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윤만 챙기고 나머지는 사실은 하청 기업에다가 책임을 지워준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산업 생태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청 하청 간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수 있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덧붙여서 이제 글로벌 경쟁 시대거든요. 그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이 현재 이 MRO 특히 이 부분에서는 하나오션을 택했습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여태 협력사들이 다 떠난 자리, 현재 외국인들이 E9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또 E7 또 요즘 건장하고 있습니다만 경남도에서는 E7 건장하는데 현재 직기로서는 17,000명 그러지만 저희가 알아보니까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에서 기존 10,000명씩 또 불법 취업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자들이 3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그럼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씩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란 봉투법 시행으로 사실 하청 부대에서는 원가 부분의 운영이 어렵습니다. 법을 다 준수하고 지키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이해하면서 또 모기업에서도 원청에서도 이제 단가 오픈하고 상생 모드로 균형 감각을 가지면서 이해를 시켜나가면서 가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인 이런 문제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우려점으로 짚어주신 거기도 한데 기업들은 이제 수십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파업과 소송도 남발될 수 있다. 이거를 다 짊어질 수가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진짜 우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려에 왜냐하면 불과하다. 완전히 우려다. 왜냐하면 지금 노동조합 조직률이 10%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곳이 교섭을 요구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것은 가한 우려다. 노동조합이 그 정도로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오션으로 칠게요. 그 하나오션으로 보면 그 비정규직, 비정규직이 이제 하청 기업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노조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 이제 뭐 1차 밴드, 2차 밴드 이렇게 있으면 그게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거통고
뭐 하청지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든 1차, 2차, 3차에 있는 비정규직을 다 가입을 시켜요. 그리고 원청에다 교섭을 요구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여러 하청 수십 개 수백 개의 하청 기업이 있더라도 노동자들은 자기 힘을 키워서 원청과 교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 모아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조가 예를 들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 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 기업별로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개별 노조들의 뭐 수십 수백 개를 감당할 그렇지 정도는 않다.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직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건 진짜 여론 호도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 노동조합의 어떤 그 단결권,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해서 노동조합의 어떤 가입이나 어떤 조직의 그 틀이 좀 낮아졌다고, 턱이 낮아졌다고 얘기를 문턱은 낮아졌죠. 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조직도 좀 강화되고 조직률도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입률이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노동자들은 우리 헌법적 가치잖아요. 노동조합을 가입해가지고 교섭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모든 노동자면 사실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노동운동을 했으니까 노동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조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노조가 있는 사람은 복 받은 거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는 90%가 노조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일하면 누구나 노동조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로 사용자와 교섭을 해서 자신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라고 하는 게 헌법적 가치잖아요. 그럼 너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을 하면 뭔가 불온한 느낌으로 생각하는 이런 인식 자체를 개선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은 이제 우려에 불과하다. 당장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회장님. 예, 그래서 이 모든 게 일시적으로 바뀌어지면은 정말 혼란스러워집니다. 모든 게 이제는 이제 문제점 요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시행령에 준한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들이 지금 대비를 지금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럼 조속히 이런 토론을 통해서 또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비용을 최소화, 또 준비가 덜 돼 있는 중소기업은 특히 또 이제 원청과 하청 간에도 이제는 교섭의 빌미를 안게 되면은 너나 없이 원청에다가 교섭 요청을 할 텐데 이래 되면 일을 못 합니다. 원청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이번에 노란봉투법에는 해외 이전 시에는 서로 협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떠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제 노조도 이런 부분에서 동참을 해줘야 된다. 이제 법이 하나씩 이제 다 이렇게 요구하는 바대로 가지게 되고 이제 이런 것이 다 수용이 되고 우리도 인식을 같이 하게 되고 이런 차점에는 이제 내 목소리보다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으로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목소리를 내는 쪽보다 혼란을 최소화시키면서 이해를 구하면서 좀 점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럼 지금의 속도가 좀 빠르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좀 빠르고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현재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게 어디까지가 손해배상의 청구 대상인지 사용자 범위가 넓어지면은 자동차 완성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약 10,000여 가지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부품이나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간내만 해도 이제 완성차 업계가 현재 어떻게 보면 25%의 자동차 관세를 물고 부평가 창원에 있는데 지금 작년에 최고 실적을 냈거든요. 올해도 잘 가실 것 같습니다. 노사관계도 이제 비정규직 관계도 잘 매듭이 지어져 가고 잘 가는데 과연 이제 KDB가 8,100억을 투자했습니다. 2027년 연도 말까지. 과연 이 회사가 가느냐 있을 거냐. 그럼 가버린다면은 직고용이 3만 명이 실직을 하게 됩니다. 많은 11,000여 개의 협력 회사들이 그 관계된 업종의 회사들이 일시에 발주가 끊겨집니다. 그럼 이 사회적인 혼란으로 보면 완성차 한계가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이런 법에서 법대로 가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부분에서는
2차 시리즈로 2028년부터 사업을 영위해가면서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안들이 없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예 떠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저 이제 GM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노조법 2, 3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 내 현재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 가지고 호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안에서 지금 관세 때문에 제조업 자체를 다 옮기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과정 때문에 이제 어떤 자동차 한 차량 라인이나 종목. 아, 예. 예, 그것만 지금 합작을 해서 미국 생산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고, 사실은 이제 그것은 관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현실화되지 않다 하더라도 기업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뭐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같은 것들이 향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결정을 할 수는 있지 기준입니다, 않겠냐. 근데 국제적 기준이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EU로 치면 EU는 이미 지금 우리나라에 이 노동 기본권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못해서 제동을 걸었어요. FTA로. 그래서 다시 감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은 통상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제 기준을 맞춰야 저희도 글로벌하게 실제로는 앞으로 통상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제 기준을 맞춰야지 경제적으로도 기업들이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기준을 꼭 맞춰야 되고, 네. 이것은 기업을 불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노동 후진국일 수는 없다. 그리고 네. 실제로는 불이익을 받는다, 관세적으로도 그렇고. 네. 정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은 덧붙이자면은 현재 그 GM 같은 경우는 현재 트랙스 이 한 기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지금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기종이 지금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내의 분위기에서도 떠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의 종용보다는 네네. 2028년도부터는 우리 지원도 요 정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지금 GM 같은 경우는 노란봉투법을 일찍 어떻게 보면은 적용을 했는 겁니다. 맞아요. 대부분 판례대로 그렇지. 네. 비정규직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노사가 보면 안정돼 있고요. 생산성도 올라가 있고. 다만 이제 미국 디트로이트 본사에서 이 관세 아까 말씀하신 25% 저희가 볼 때는 25%가 15%로 인하될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걸로 본다면은 현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익성도 창출되고 우리 지역의 수출 1위 업체고 네, 맞습니다. 또 고용도 일으키고 하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 이제 여쭤볼게요. 이제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이나 해외 사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나라가 ILO에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 초반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하청 근로자들의 노동상권의 문제가 ILO에 진정이 여러 차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기업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들 문제 등등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는 ILO 쪽에 이제 안에 있는 공식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권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권고들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반드시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들만의 단체 교섭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몇 차례 있었고 그리고 ILO의 기본적인 입장은 모든 근로자들이 단체 교섭권을 보장받고 단체 교섭권을 보장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촉진되고 실질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사실 우리 정부에도 이제 몇 차례 계속 이제 하곤 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요 법을 ILO 이해하시면 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에 명확하게 그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ILO 내에 ILO 협약을 해석하는 권위 있는 기관에서 우리 정부에 몇 차례 그렇게 좀 하고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또 원하청 간의 교섭이 사례들이 또 없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없던 것들도 아니고요. 조금 이제 바다 건너 보면은 이제 미국은 1940년대 이제 원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이제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원청 기업이 비슷합니다. 구체적이고 이제 결정권이 있다면 사용자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60년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요 한미일 요 세 나라가 왜 이렇게 자꾸 원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조건에 대해서 왜 자꾸 이제 하청 근로자 근로 조건에서 왜 원천 기업이 자꾸 뭔가 사용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냐면 그런 교섭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산별 협약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뭐 개별적으로 원하청 간의 교섭이라는 건 흔한 일이 모양새는 아니군요. 아닙니다. 근데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사실은 비슷한 교섭 시스템을 지금 법적으로 가지고 뿌리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슷한 교섭 제도와 부당 노동의 제도라는 걸 이제 일본 사람들이 미국 걸 받아들였고 우리가 이제 일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교섭이 사업장, 개별 기업 단위로 협소하게 묶여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자기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에 대해서 그러면 교섭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계속 1990년대 후반부터 사실은 계속 문제가 되어 오긴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사실은 해외에도 뭐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고 ILO의 기준에서도 어느 정도는 뭐 부합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 또 한 번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노동 3권 보장과 재산권 보호 이 두 예. 헌법적인 가치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어떤 예.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 충돌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네. 이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죠. 해외 이전을 하는데 노조랑 협의를 왜 해야 돼? 사실 이제 이런 문제들. 요게 이제 옛날에 대법원에서 얘기했던 이제 그런 사항들은 기업이 헌법상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노동상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 밖에 있어. 라고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사실 교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파업도 하고요. 그러다 또 불법적인 어떤 손해배상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회사가 뭐 해외로 이전한다는데 사실 교섭을 안 할 사용자나 노조는 또 흔치 않습니다. 결국 보면 사실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제 교섭을 하는 이런 문제겠죠. 그러니까 교섭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노동조합의 주장을 반드시 받아들여라 뭐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가능한 한 넓게 또 국가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 교섭권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렇게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서 뭐 합리적인 아니면 이제 슬기로 방안을 찾아 나가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는 취지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테이블에 좀 앉아서 같이 얘기 좀 해봐라라는 네. 취지라는 말씀이시죠? 사실 우리나라가 1997년 IMF 이후에 사실은 이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죠? 예. 그때 사실은 쌍용 자동차 맞습니다. 파업도 그 이듬해 있었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런 구조조정이나 뭐 영업량도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파업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생각하고 추억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큰 산업 현장의 혼란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문제들도 교섭의 테이블에서 뭐 서로 간에 어떤 합리적인 안을 내놓고 교섭을 해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촉진하는 차원에서 뭐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면은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잖아요. 저 문제가 해외로 이전한다고 하면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같이 교섭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리해고 구조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것이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쟁의행위 대상으로 이제 넣었지 않습니까? 그럼 불법 파업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폭력을 행사했었던 그런 파업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당연히 노동 3권에 의거해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 정도는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사용자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네. 것이 하나의 입장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손배가압류 관련해서는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불법일지언정 다른 외국에서는 사실은 그것을 손배가압류를 이렇게 청구하지는 않거든요. 예, 문화 자체가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손배가압류를 악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를 두고 이제 노동계에서는 이게 첫걸음이다라고 네네네. 하면서 추가적인 노동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미완의 노조법 23조이거든요. 그래서 2조 1호 노동자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이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성이 없다 보니까 교섭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이 노동상권을 모든 일하는 노동자가 적용받기 위해서는 2조 1호도 개정이 돼야 되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근로기준법 2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진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한 거거든요. 이런 데 대한 부분은 아까 중소기업 관련해서 말씀 또 드리면 5인 미만이 진짜 열악해요. 사업주들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업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지원해 나가면서 이것을 5인 미만도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이거든, 정말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노동권 강화를 요구하는 노동계에 대해서 기업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업의 생존권과 노동의 보장권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원하청 구도를 보면은 다 중소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원청의 하도급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분적인 이제 자기 그 분야가 있는데 과연 이제 우려하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라인별로 흘러가는데 요즘에는 스탁 재고를 두지 않습니다. 전부 라인별로 바로 그날 투입해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파업으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선의의 피해자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 재무구조, 경영 모든 것이 경영자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제 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있고요. 또 원청의 입장에서도 사내 사회 협력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단일화가 되지 않고 복수 체제로 전부 교섭에 임하라고 했을 때 과연 이거 기업을 끌고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단일화 협상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내 사회든 안에 노노 안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지금 임단협 매년 진통을 겪거든요. 기업마다. 특히 임단협에서 어떻게 보면은 손실이 너무 큽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10개월 이상 하는 데가 많습니다. 매년. 그런데 사내 사회 라인별로 소사장제들이 전부 교섭에 나와달라고 했을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거며 그 기준선을 어디까지로 정할 거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 경영계에서는 첫째 단일화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어나야 달라. 그리고 모든 것을 점차적으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5인 이하는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네. 정말로 영세하거든요. 그런 데는 우리가 보호 채널로 가고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본다면은 이 협력사들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서로 인증을 하고 비용도 또 어떻게 보면은 경감시킬 수 있도록 법에 대한 자문 또한 안전에 대한 중대재해 같으면은 거기에 대한 교육 의뢰 또 최저임금에 대한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원청과 하청의 협의 속에서 좀 순조롭게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현행대로라면 이제 내년 3월 10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제 정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인데요. 정부 입장에 대한 의견과 함께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할지 세 분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저는 이제 이게 한 10년 정도 논쟁이 있었고 진짜 사용자를 찾아서 왔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 관련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교섭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의제를 교섭을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것을 교섭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을 하건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일단 먼저 들어야 한다. 이야기를 들으면 답이 다 나온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자들은 이미 어디에서 누구랑 어떤 의제를 교섭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요 청취를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많이 해서 3자가 이제 논의를 해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된다. 예. 회장님께서는요? 예, 제가 또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실질적인 영향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사용자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좀 나와야 된다. 어디까지가 실질적인 사용자가 되느냐,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고 같은 경우 여러분 그 택배, 배달, 프리랜서, 또 플랫폼 종사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적용이 점진적으로 가야 되지.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 사업자를 냈거든요. 이걸 노동자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 준비를 좀 더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손배 문제인데 현재 불법 증거라든지 파손을 시키고 이 범위가 컸을 때 또 우리 기업주는 대처할 수 있는 어떻게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납기는 지정돼 있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기에는 좀 대체 고용이 대체 파견 근로가 좀 허용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 우리 법으로서는 그 사업장 내부에서 대체 근로가 허용이 됩니다. 사업장 내부에서는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연성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중소기업 보충 보호장치가 좀 필요합니다. 보험제도라든지 현재 지자체 산하에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상호 조정 또 어떻게 보면 역할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라는 것은 이 분쟁이 생겼을 때 노사 간에 이때 중소기업 현재 사회 사내에 있는 협력사들은 계약이 파기돼 버립니다. 그리고 어디 비용 청구할 데도 없습니다. 고스란히 무너지게 됩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서 누가 과연 이 중소기업에 어떻게 보면 손을 잡아줄 것인가?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고심을 해봐야 되고요. 이 대체 방안이 나와야 가이드라인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짚어줘야 시행령 시행 규칙에서도 혼선이 따르지 않고 현재 모두가 법원 판례를 기준을 잡는다면은 4년간 어떻게 혼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대법원까지 가면은 3년 6개월, 4년까지 갑니다. 참 너무 고통이죠.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한 대처를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회장님 의견에 대한 의견도 좋고요, 교수님. 가이드라인에 어떤 것들이 반드시 담겨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 법이 뭐 제정되고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두 차례 뭐 국회에 통과되고 거부권 행사되면서 그리고 이제 현재도 이제 통과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여러 토론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뭐 고용노동부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시행 과정에서 6개월 동안 뭐 준비를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제일 큰 지금 어려움이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뭐 사용자 측에서는 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뭐 어떤 결정, 이 기준이 뭐냐 사실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노동조합 쪽에서 많이 더 생각하는 건 이제 현재 우리나라 교섭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사업과 하나의 회사 사업장 단위로만 이제 반드시 이제 교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법적인 시스템 하에서 이제 원하청 간의 교섭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뭐 어쨌든 뭐 이런 문제 실체적으로 이제 기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그 결정할 수 있는 뭐 지위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이런 걸 이제 미국이나 뭐 해외 사례들 이런 걸 보면서 뭐 조금 더 뭐 논의를 해나가면서 구체화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창구 단일화라고 하는 교섭 시스템 하에서 이걸 어떻게 작동시킬까는 상당히 이제 뭐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법을 개정하면서 뭐 조금 이 부분들을 수정 뭐 어떻게 좀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하긴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이제 통과가 돼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정비해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4년의 긴 시간, 이제 분쟁이 생기면 4년의 긴 시간도 이제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빠르게 우리 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의 차원에서 그리고 법원의 차원에서 빠르게 이제 이 사용자가 맞나 교섭을 해야 되나 이것도 빠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노동조합의 편이 아니라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섭을 요구했는데 계속 소송이 길게 끌어지면 4년 뒤에 법원에서 교섭하세요라고 인정한들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빨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논의하고 준비하고 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노란봉투법은 네모이다. 왜냐하면 무엇이다. 이렇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여쭤보죠. 노란봉투법은 네모이다. 진짜 선진국으로 가는 법이다. 왜냐하면 내란을 극복한 K민주주의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서 노동 후진국을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예. 회장님, 노란봉투법은 네모이다. 균형의 시험대이다. 노동권 보장과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 함께 균형을 잘 맞춰야만이 우리의 선진 문화, 노사 문화가 정착이 된다고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노란봉투법은 네모이다. 맨 마지막에 하니까 좀 불리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노란봉투법은 산업 평화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법 자체는 교섭을 촉진하는 것에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가보지 않은 길은 또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간에 믿고 신뢰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대화가 있어야만 또 협력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촉진하는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산업 평화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토론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10일에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간 현장 의견 수렴과 시행 지침이 마련될 예정인데요. 오늘 토론에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방송은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